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안석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 될 텐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뵙게 됐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은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한 이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정신증을 위주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정신증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정신증의 대표적인 병인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은 어떻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지, 또 이 조현병 증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인데요. 사실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또는 와해 증상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은 그렇게 이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아니면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제 환자 당사자들을 볼 때 어떻게 그걸 좀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쓰는 어떤 의학적인 용어인 거고요. 그거를 그 환자들의 내적인 경험 자체를 잘 표현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거를 이제 환자분의 입장에서 내적 경험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개념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학 용어를 일반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립, 방황, 혼란, 착각, 오해, 경계, 의심 및 낯선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일반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는 약물 치료에서 좀 어떤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가족 대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는 그렇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정신증의 종류를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조현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현양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망상장애, 달리 분리되지 않는 정신병적 장애, 이렇게가 이제 대표적인 정신증에 있는 종류에 해당하고요. 또 정신증이라고 분류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기분장애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이 정신증의 양상, 정신병의 양상을 동반한 그런 기분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나타나는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고 증상도 겹치는 게 많아서 감별 진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각, 그러니까 저희가 감각하는 거죠. 지각, 생각, 감정, 운동, 인지, 인지라고 하시면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또 유연한 사고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경험, 현실과의 관계 이런 영역에서 자기 경험이라는 건 조금 좀 어려운데 조금 이따가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환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들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생각하고 지각하고 감정, 운동, 알아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영역 모든 영역에서 아니면 상당수의 영역에서 손상이 생기고 또 이 손상이 지속되면서 인격까지 무너지는 병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흔히 살아가는 방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영역에서의 손상으로 인해서 자신과 세상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변한 것들이 이제 고립, 방황, 혼란, 착각, 오해, 경계, 의심 및 낯선 소리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조현병 이외의 정신증은 지금 말씀드린 이 지각서부터 현실과의 관계, 이 영역 모두에서 손상이 생기기는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저절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고 합니다. 또 1개월은 넘지만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 이런 조현 양상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경우 이렇게 정신증 상태에서 어떤 본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또 그거에 대한 그 기간을 짧게 하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일지라도 재발할 수가 있고, 또 재발할 때는 조현병으로 재발할 수도 있고,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치료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도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영역에서만 손상이 생기고 이 손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영역에서만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병이 망상장애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의처증, 의부증 이런 얘기할 때 있는 것이 망상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 증상을 이해하면 정신증의 증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증상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일부분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일부분은 좀 적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용어인 정신병적 장애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흔히 할 수 있는 정신증 경험을 일반 용어로 어떻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1대1로 대응되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얼추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서 표처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학용어의 사회적 철퇴와 안전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용어로 치면 고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학용어의 부정적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체성을 찾으려고 방황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시기에 그런 뜻이다라고 여기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학용어로 당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식과 일상이 붕괴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옷을 벗고 샤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또 왜 초록불일 때는 걸어도 되고 빨간불일 때는 걸으면 안 되는지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상식적인 거죠. 꼭 상식이라는 게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만이 상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어떻게 나이 가진 많은 사람들한테는 존댓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약속 아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초록불일 때 걷고 빨간불일 때 걸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옷 입은 채로 샤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친숙한 용어지만 망상이나 편집증. 편집증이라고 하는 건 의심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박증하고는 다릅니다. 강박증은 이제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고 편집증은 의심인데 그 의심을 깊이 하고 있어서 마치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하는 거고요. 강박증은 좀 내용이 단순한 내용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청, 환각 중에서 이제 소리로 들리는 걸 환청이라고 하고 환청 경험이 가장 많죠. 이 환청 경험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낯선 목소리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망상이나 편집증은 이제 착각, 오해, 경계심, 의심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적 장애, 그러니까 정신증이라고 하는 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현병서부터 달리 분리되지 않는 정신병적 장애까지 이것과 정신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신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속선상에 있다, 정상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관점에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역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친숙해졌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인구 중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몇 %나 있는지를 조사하는 아주 역학의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데요. 정신과 역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타낸 것처럼 정신증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전 인구의 8%, 12%다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적 장애다라고 하는 게 3%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일생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한다면 이 10명은 환자인가요? 아니면 정상인인가요? 정상인 거죠. 이 경험 자체가. 100명 중에 10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험입니다. 약간 좀 물론 100명 중에 90명이 하고 있으면 뭐 더 정상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환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마 환자는 여기 3%라고 되어 있는데 조현병은 한 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래축 X축이 정신증의 경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용어로 치면 환청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용어로 치면 낯선 소리를 평생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들을 수 있는 그거의 심각도나 정도를 X축으로 표현했고, Y축은 치료의 필요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요. 뭐 당연하게도 정신증 경험이 뭔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치료의 필요성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치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기 이전에 있는 정신증 경험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렇게 심해지면 쭉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요. 비선형적으로 변화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의 비슷한, 여기 보면 이제 꺾은 선이 있을 텐데요. 그걸 X축으로 내려서 보시면 정신증 경험 정도가 비슷한 약간의 차이뿐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되는 것이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저렇게 꺾은 선으로 되는 비서형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둘 중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물론 심하면, 정신증 경험이 심하면 정신치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만약에 오른쪽과 같은 양상이라면 저렇게 꺾은 선에서 비슷한 정도의 정신증 경험인데 누가 치료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어떤 다른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추가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요소를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정신의학에서는 거기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뭐 혈액 검사를 해서 어떠니까 당신은 치료의 대상이고 당신은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현재 의학은 그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서 저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회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 환자가 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요소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심리적인 요소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고전적으로 환자 망상이다, 환청이다, 뭐 이렇게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할 때 고전적으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동의한 그런 요소들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확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이 현실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것이 환자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역학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일부분은 전체 정신과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혹시 사실이 아닌 걸 말씀드리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두렵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증 경험이 어떤 요소가 있으면 정신병적 장애가 되는지, 이것은 확신하거나 그것이 현실 불가능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환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험을 문학적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고
문화적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을 하는 경우, 거기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곤혹감, 정확한 용어는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그냥 생각하실 때 그것 때문에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치료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증 경험이 있을 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다변화하고 거기에 몰두되지 않거나 곤혹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개입을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치료의 대상으로부터 좀 더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이 됐다가 치료를 받으면 또 증상은 치료의 대상 정도는 안 되겠지만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지만요. 핵심적인 요소는 현실 불가능성이나 확신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도록 다변화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몰두되지 않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한 곤혹감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몇 조현병 증상을 이해를 한다면요, 먼저 혼란, 경계, 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상식과 일상의 붕괴라고 제가 썼는데요. 현재 우리의 머릿속에는 경험에서 오는 정보가 있는 거죠. 외부 환경에서 지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또 동시에 스피커를 켜고 계실 테니까 스피커에 잡음이 들어올 거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소리라든지 또 뭐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꼬마들이 놀고 있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다들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에 기억되어져 있는데 그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 떠오르는 거죠. 지난번 다른 교수님이 했던 강의 내용이 떠오르실 수도 있죠. 또 어젯밤에 무슨 유튜브 같은 데서 봤던 뉴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온 거, 또 내 기억에서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다 대칭적이지 않습니까? 집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지각을 통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또 달이 차고 기우는 걸 봐서 이게 달이 모양이 한 달 주기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누군가 호모사피엔스 누군가 수천 년 전에 아니면 1만 년 전에 깨달았겠죠. 그것을 저희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살면서 배우기도 하고 살면서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개념들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희가 외부에 오는 정보나 내부에서 기억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나눴다라는 그 우화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면 부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정보가 선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상대편의 의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와서 사탕 발린 얘기를 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세계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하고는 별개로요. 또 인생관도 있죠. 나는 항상 억울한 일만 당한다. 이런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경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뭐 이런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미를, 개념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외부로부터 온 정보, 내부에서 기억된 정보, 또 어떤 의미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것도 의미 정보이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현재 나한테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정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이제 사라지게 배경으로 해서 잘 이 머릿속에서 잘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주변 놀이터에서 떠드는 친구들, 어린애들의 소리, 스피커 잡음, 형광등 잡음 이런 것들은 배경이 되고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얼굴에 어디에 뭐 김가루가 묻었다고 치죠. 그러면 이 김가루가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 있고 배경이 되는 게 있는데 주된 관심사가 되는 건 나한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한 거냐? 내가 현재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중요한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극 자체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PC 모니터 앞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패드 옆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로 앞에 아주 맛있는 케이크 있다고 쳐보면 제 얘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케이크로 자꾸만 눈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호랑이한테로 확 쏠리게 되죠. 그 자극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내 관심사 때문에 중요성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자동적인 기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기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신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에 도파민이 많이 흐르게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는 도파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조현병이나 정신증이라고 하는 병에서는 이 도파민이 자동적으로 이 중요성을 결정하는 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배경이 돼야 될 것이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환자 경험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 여기 뺨에 있는 김가루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고 표현할까요? 엉뚱한 정보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왜 거기에 그것이 있을까? 왜 안석균이 뺨에다 김가루를 묻히고 왔을까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요. 우리가 파란, 초록불, 빨간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초록불, 빨간불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초록불을 하면 그냥 걸어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넘기지만 그 초록불 자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 하늘색일까? 이거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걸 떠나서 왜 어른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되는지, 사과가 왜 빨간색인가? 저희가 다 빨간색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빨간색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상식과 일상이 붕괴되게 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조금 좀 적은 건데요. 제가 약간 모니터가 멀어서 글씨가 조금 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약간 좀 죄송한데요. 저한테 이걸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밑에 서류를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 평상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엄마 아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색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동작 하나에 도파민이 더 많이 흐르게 돼서 그것이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든다.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타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아니면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내가 원숭이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빗대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거기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배경이 되어야 될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죠. 때로 TV 프로그램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방송하는 것 같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요소, 어떤 거기 나와서 연예인들이 잡담하는데 연예인들끼리 살짝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이게 나한테 어떤 메시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당시 시점이나 상황을 기억하는지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알고 지내던 사람과 낯선 사람을 혼동한다. 이런 혼동들이 생깁니다. 걸음이 측정되는 만보기가 매번 다르게 측정된다. 그럴 수 있죠. 만보기가 100% 정확할 리도 없고 내가 100m를 걸을 때 똑같은 걸음 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변화의 원천이 나 스스로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화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니 세상에 뭔가 어떤 음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세상이 뭔가 달라졌다. 아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선행을 베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경계심이 올라가는 거죠. 경계심이 올라가면 점점 더 그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계심이라는 것도 의미 정보이거든요. 부처님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방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좀 재밌는 건데요. 재밌기는 하지만 속상한 내용입니다. 크게 봤을 때 뭐 이렇게 둘로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못났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는 못났기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아도 싸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인 거거든요. 실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랬을 때 이런 피해를 받아도 싸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런 자기의 해코지 당하는 경험을 받아들이기는 하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오는 거고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괴롭게 살겠습니까? 억울한 나는 이런 피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이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억울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못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이런 피해를 받고 있으니 억울한 거죠.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듣고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런 해코지를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제가 묻죠. 이렇게 반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 제가 그럼 굉장히 억울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자기 마음을 조금 좀 알아준다라고 하는 표시를 저한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방어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거나 때로는 억울하다고 하고 때로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 오락가락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탓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원인 인자에다 돌이킬 귀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에 관련된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쪽, 남이 잘해서라기보단 내가 잘해서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보단 남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좀 많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걸 봐보면 내 탓을 하는 경우, 남 탓을 하는 경우, 상황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되면 내 덕분이라는 건 내 덕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건 조상은 이제 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인 거죠. 어떤 운이 없어서 잘 안 됐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외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상황 탓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강의록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제 강당에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간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저한테는 약간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 내가 강의를 못해서 지겨워서 나가는구나. 그냥 못난 나하고 관련된 주인인 거죠.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저 사람이 일부러 나가는구나. 내가 강의를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구나. 그럼 나는 억울한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전화가 왔나? 화장실 가나? 뭐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화장실 가야 되는 신체 상황, 또 어디서 중요한 전화가 왔으니 그걸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 그건 이제 상황 탓인 거죠. 저 사람 탓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내 탓, 남 탓, 상황 탓, 이 세 가지 탓을 골고루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덕분이라는 쪽을 좀 더 많이 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남 탓이나 상황 탓을 조금 더 좀 많이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점잖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 약속이 있는데 늦게 갔는데 늦게 가면서 미안하니까 내가 좀 늦게 출발했어 집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내 탓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지하철도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상황 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더라. 이건 상황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내가 운전하면서 가는 신호등마다 다 빨간불로 바꾸더라, 조작을 하더라. 그러면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의심증과 경영의 출발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학생인데요. 부정적 사건 학점이 C학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요번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요번에 학점이 잘못 나왔다, 시험을 잘못 봐서 그렇게 생각하면 상황 탓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내가 못난 놈이라서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다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못했다. 그래도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었다. 이건 상황 탓을 하는 거고 못난 나를 자꾸만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렇게 상황 탓을 하지 않고 뭔가 못난 남이 있으면 이거를 상황 탓을 하면 못난 나를 자꾸만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데 남 탓을 하게 되면 못난 나는 없어지고 억울한 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굉장히 잘났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수가 일부러 나한테 사실은 A 플러스 학점인데 C 학점을 준 거다. 그러면 이제 교수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억울한 거고 못나지 않은 게 돼서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줄일 수가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다.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가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난 나나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부터 탈피할 수는 있지만 의심과 경계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떤 대기업에서 자기를 그 대기업에 취직 못하게 하려고 학점을 낮게 주고 있고 자기한테 해코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수가 그 대기업으로부터 얼마 전에 연급을 받았다고 하더니 그 대기업으로부터 사주를 받았구나. 한 통속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망상으로 가게 되는 건데. 또 이렇게 되면서 또 살면서 다른 경험을 할 때, 이 얘기가 또 이 얘기구나. 이게 또 그 대기업의 사주와 한 통속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도 정신과 의사인 저를 또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이렇게 돼서 이제 위험 민감, 자신의 자존감이라든지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끊임없이 따져봐야 되는 이런 것에 민감한 상황이 됩니다. 착각, 오해, 경계, 의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에는 지각한 경험과 그 지각한 경험을 해석하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보통 한꺼번에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쪼개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이 나를 사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담배를 태는데요.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담배를 태운 거죠. 태우면 안 되는데 태운 거죠. 근데 이렇게 태운 지 얼마 후에 귀에 이어폰을 꽂은 검정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저기 한 100m 앞에서 지나가더라라는 거죠. 이걸 보고 사법경찰이 날 잡으러 왔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때 이렇게 이 안전요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 안전요원이거나 아니면 요즘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고서는 핸드폰으로 대화하시는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검정색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안전요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건 통상적으로 접하는 경험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해석을 한 거죠. 담배 피웠다고 나한테 오나? 그래서 쫙 봤더니 안전요원이 제 갈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나한테 와서 또 더군다나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좀 담배를 텄어도 안전요원이 와서 저한테 무슨 지적을 하거나 그런 일은 요즘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 갈 길을 가겠죠. 이것이 문화적 맥락에서 통상적인 해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이 날 잡으러 오나? 아니네. 저쪽으로 그냥 가네. 날 잡으러 온 건 아니고 나를 사찰하고 있구나.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한 것 같다. 저한테 와서 도처의 증거, 일관된 증거가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걸 보는 경험은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인 거죠. 근데 이것을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과 이 경험의 의미를 해석한 걸 하나로 둔 겁니다. 이걸 둘로 쪼개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능력인데요. 이런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이 좀 바쁘긴 하지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조현병 환자였는데요. 일요일 아침에 이 친구는 이제 인천에 살고 있는데 동탄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맨날 조현병이 된 다음에 집에서 주로 지내서 조금 좀 만성화돼서 가족들이 다들 친구들 모임에 있으면 좀 나가고 그래라 라고 하는 걸 늘 격려하고 집에만 붙어 있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이제 핀잔도 주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모임이 있어서 아빠한테 거기까지 좀 데려다 달라라고 했대요.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인천에서 동탄까지 아빠가 해주는 차로 가면 1시간이면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여러 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빠가 너는 왜 맨날 나가서 돈만 쓰냐고.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했다는 거죠. 3시간이나 걸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언제는 사회생활하고 친구도 좀 만나고 그러라고 하더니 왜 나보러 돈만 쓰냐라고.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속상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아빠가 너 왜 나가서 왜 돈만 쓰냐라고 한 얘기는 제 생각엔 아빠 마음 중에 한 10% 정도 있는 마음일 겁니다. 제 추측에는요. 사실은 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빠가 일요일 오전에 상황에서 아빠의 마음이 뭐겠어요. 좀 더 쉬고 싶으신 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근데 쉬고 싶은데 귀찮게 딸이 그것도 잠시 10분 거리도 아니고 1시간 거리, 왕복 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래다 달라고 하니까 약간 신경도 좀 나고 쉬고 싶은데 또 딸이 평상시에 또 아주 예뻤으면 또 좀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아빠의 상황이 쉬고 싶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아빠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번에 해줄게. 오늘은 좀 그렇긴 하지만 네가 버스 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됐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좀 딸한테 미안했는지 좀 세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빠의 본 마음의 80%는 쉬고 싶은 거였는데 한 10%, 한 5% 정도 있는 마음을 그냥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는 일요일 오전에 보통 뭐 하냐고. 당신은 보통 일요일 오전에 뭐 하시냐. 그랬더니 자죠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일요일 오전에 뭐 하고 싶겠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널 당연히 데려다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는데 아빠가 조금 좀 그때 무슨 다른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아빠의 본심은 쉬고 싶었던 거고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환자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어떤 무슨
상대편의 부탁이든지 뭐든지 이것을 내 상황 때문에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면 상대편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인데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상대편이 나한테 잘못해준 상대편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이제 돈벌이를 해서 경제적인 돈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상황에서 커왔던 한 친구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학생 때 오빠나 형은 사랑해서 많이 챙겨주는데 나는 사랑해주지 않았다, 챙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사실은 오빠나 언니는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엄마가 가서 돈을 벌어야되기 때문이었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낯선 목소리에 대한 사항은 조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립되는 거죠. 이게 후드티인데요. 이 후드티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이 보통 밤에 나가 외출을 해도 밤에 외출을 하고 또 후드티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걷죠. 왜냐하면 눈이 마주치면 상대편이 나를 알까봐, 내 얼굴이 많이 노출되면 상대편이 나를 알아차릴까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봐, 나에 대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까봐 나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후드티를 입고 다닙니다. 이런 걸 이제 고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립되는 게 이렇게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정말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물론 존재하지도 않는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실제 대부분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나의 불안은 경감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 그 의심은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대가로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당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를 보통 빨리 피하거든요. 피할 수밖에 없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힘들더라도 한번 끝까지 들어봐라. 정말 당신 얘기를 하는지. 라고 저는 권유합니다. 대부분이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좀 특이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엄마가 아픈데 그건 내가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초등학생 정도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환자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월호가 내 탓이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런 경험들, 정상적인 경험서부터 굉장히 병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고요. 내 생각이 내 생각 같지 않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다른 사람의 머리와 내 머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조현병 환자들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이제 환자가 되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일부분인 거고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한테 오는 조현병 내지는 정신병적 장애 환자가 저한테 처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조현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명 중에 환자 100명이 치료를 잘 받으면 70명은 증상이 없어지거나 거의 없어진다. 나머지 30명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 30명 중에 한 12명에서 15명 정도는 클로자핀이라는 약에 반응을 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클로자핀이라는 약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클로자핀이라는 약은 복잡한 부작용이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증상이 없어지면 이 100명 중에 70명이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 병의 뿌리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증상이 없어진 이 사람 70명, 증상이 없어진 사람 1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치료를 중단하면 80명이 1, 2년 내에 재발한다. 그러니까 70명으로 치면 50명이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병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다. 증상 없이 5년이 경과해야지 약을 치료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5년이냐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들마다 또는 아니면 얼마나 재발했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처음 발병한 경우면 1년 이상 치료를 받자. 1년 동안은 확실히 약을 먹어야 된다고 권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1, 2년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권유하기도 하고 있고, 그것도 꽤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3년에서 처음 발병한 경우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복용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1년 동안 복용하자라고 하는 게 30년 이전에 개발된 항정식병 약물 TD라고 해서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참 처치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하고 저울질을 해서 1년이라고 한 거고요. 지금은 2세대 항정식병 약물이 나온 최근 30년 이내에 개발된 약물들은 TD라고 하는 부작용이 1세대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발병한 다음에 처음 3년에서 5년 동안의 치료 성적이 이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12년 후에 이 사람의 기능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 3년, 5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자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권유합니다. 치료 충실도, 이걸 이제 뭐 수능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충실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서너 번 아니면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가끔씩 약을 빼먹곤 할 때 제가 드리는 정보입니다. 한 달에 5번 혹은 그 이상만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약의 효과는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약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내가 용량을 줄여줄 테니까 그걸 매일 먹으라라고 권유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지금 이상적인 적정한 용량은 이 용량이지만 네가 그렇게도 먹고 싶지 않다면 용량을 내가 줄여주겠다고. 이럴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클로로프로마틴이라고 하는 에나폰이라고 하는 약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약이 보통 한 450mg을 하루에 먹어야지만 재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50mg만 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봐보면 50mg만 먹은 사람이 450mg 먹은 사람보다는 재발이 많았지만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재발이 적었습니다. 그 450과 0 사이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450에 가까운 지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용량이라도 충실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적정 용량을 드시는 거긴 하지만요. 약의 작용은 어떤 것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다 약의 작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혼란스러운 경험들, 상식이 붕괴되는 경험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낯선 목소리 자체를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민감을 줄여줄 수 있고요. 특이한 경험 자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몰두되고 이것 때문에 곤혹감을 느끼는 것도 줄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인력을,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키워준다, 약이.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꽤 많은 약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하 주차장처럼 지각 경험 자체가 그것을 문화적 맥락에 합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약이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치료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는 능력. 그 사람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약간 상처 주는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약이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위에 같은 이런 증상들, 경험들을 없애서 사람들을 만나서 신나게 지내고 또 때로는 삐치고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 또 드물게는 숭고한 일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각과 해석을 구분해야 되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봐야 되거든요. 물론 다른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 나 스스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증상이 없이 있으면서 관계를 통해서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증상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원래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역량을 진짜 실력인 거죠.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실력이 있어야지만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잘 영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 대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지각 경험과 해석을 구분해 주는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걸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네가 생각했다면 네가 무섭고 불안하고 떨렸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불안하고 무서운 거 네가 여기까지 뛰어와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한 경험에 생각하고 감정 반응을 구분해 주는 거죠. 일단 환자는 지각 경험과 생각을 일체로 놓고 누가 날 해코지하려고 한다는 생각까지는 결론에 도달한 거고 어쨌든 이 생각에 오류가 있을지언정 그것에 따른 행동과 감정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바보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냐? 그거 사실이 아니니까 그럴 사람이 없으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환자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불안에 떠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맞는지 엄마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네가 봤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지 엄마는 잘 모르겠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시는 거죠.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도 이 얘기는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경험을 했고 당신은 그것이 뭐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당신이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요? 네 친구가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데 너는 뭐라고 얘기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경험을 좀 더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다 썼지만 이것이 말 몇 마디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드려야 될 텐데 죄송하게도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냥 대처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봤고요. 그것을 일반인의 용어로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의 핵심은 지각 경험과 그것을 해석하는 거, 그것에 대한 감정 반응 이것들을 쪼개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조금 좀 정리해서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의 경우 약을 잘 복용하고 있어도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이제 생각하실 건 증상이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좀 악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재발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 증상이 조금 좀 악화된 경우엔 일단 병원에 좀 아직 외래 방문하실 날짜가 아니라도 예약을 당겨서 방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방문하실 때도 곧바로 못 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잠을 충분히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을 많이 자면 증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어떤 수면제나 아니면 상비약을 조금 좀 담당 선생님한테 요구할 수준을 가지고 있다가 잠을 좀 푹 잘 수 있도록 그럴 때만 수면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불안증약 같은 걸 좀 드셔서 그 고비를 넘기시면 이 부침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약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약을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조금 더 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스트레스가 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잠을 못 자면 증상은 조금 악화됩니다. 가족들이 하실 일은 굉장히 많은데 상당수의 경우에서 가족들이 환자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결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어떤 망상을 보이는데 그 망상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 다른 쪽에서도 또 망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망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험과 생각, 감정을 구분해서 감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정법을 써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가 이런 감정을 보이는 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근데 그걸로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야, 우리 여기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텔레비전을 보도록 하자라고. 이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오늘 같이 저녁을 먹자. 우리 식사하는 동안은 그것 관련된 얘기를 하지 말자. 현재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요. 이렇게 돌리는데 텔레비전을 보는데도 거기서 또 망상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중단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서로 말다툼까지 가게 돼서 마음에 없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너는 왜 나가서 왜 돈만 쓰냐 일요일 아침 아빠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주 일부분인 거고요. 마음의 80%는 그 딸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냥 쉬고 싶을 뿐이었던 거죠. 아빠의 상황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잘 되라고 하시지만 결국 참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방이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청소해라 그러면 갑자기 청소해주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를 누가 대신 간섭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고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독특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엔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부모님이 이 자녀분한테 너무 얘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부모님한테 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얘야 밥 차려놨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러면 훨씬 더 안정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 거고요. 첫 번째 조현병 에피소드 후에 약물 치료는 보통 몇 년 하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 2년, 저처럼 5년이라고 바라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 종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는 그 5년 동안 증상이 없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준이고요. 증상이 없이 5년을 유지해야죠. 증상이 없이 유지하다가 3년째 다시 증상이 재발했으면 그 후로 다시 5년이라고 저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5년이 경과된 다음에 약을 끊는 시도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친구들인 거죠. 그냥 증상이 없이 5년을 끊는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은 증상을 좀 더 약을 좀 더 자신 있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약을 안 먹겠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적정한 용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용량도 처방하곤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먹겠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약 안 먹는 것도 좋은데 규칙적으로 나한테 좀 오라고. 그래서 우리 끈을 놓지 말자라는 식으로 또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운 친구들은 제가 자신 있게 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